자,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아직까지 그 직책은 유지하는 겁니까? 그럼요. 경기도당 영원히. 대변인. 네. 뭔가 다른 직책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 드려보는 거예요. 긴장하십니까? 경기도를 지켜야죠. 경기도 지켜야 된다. 성남을 지키고. 성남을 지켜야 되고. 성남이 좋아요? 경기도가 좋아요? 둘 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에 안 말려듭니다. 네. 자, G7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G7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가 있는데 캐나다에 한미 정상회담은 취소가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 급하게 만날 필요 있냐? 지금 만나는 게 정상이냐라고 또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그 대통령의 갑자기 그 일정 취소. 왜냐하면 이틀째 그냥 네. 자리를 떴고 만찬장에서 아유 소개 성과를 다 거뒀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란 이스라엘 군사 이제 분쟁 때문에 자리를 뜬 건데 사실상 한국 정상과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은 예정이 돼 있었고 네. 그것이 사실상 취소된 건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 뭐 취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뭐 여러 국가들이 같은 이제 상황에 처했고 양해를 구했다는 거고 다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 또 조만간 있을 것 같아요. 나토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대통령이 가시지 않겠느냐라는 게 또 대통령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다음 주입니다. 네. 그리고 나토에서는 3년 연속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갔고 그 와중에 안 가면 그 공백이 너무 크게 되고 또 초청국들이 다 참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국면이다 보니까 그때 다시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어쩌면 미국이 지금 일이 생겨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상들도 회담이 다 무산됐는데 또 일부 보도 따르면 뭔가 또 이게 너무 잘못된 것처럼 아쉬운 것처럼 뭐 그런 보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지금- 어쩔 수 없 전쟁 나간 거잖아요. 자기 나라 때문에. 아니, 지금 이스라엘 이란 그러니까요. 전쟁 때문에 미국 자체적으로 안보 불안 때문에 그러니까요. 빨리 NSC 주재하려고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상 급히 돌아가서 이렇게 된 일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6월 3일 당선 이후에 불과 뭐 열흘 남짓한 시간에 진짜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의미 자체가 그렇죠. 대한민국의 정상회담, 그리고 대통령이 새로 뽑혔다. 네.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결국은 12.3 내란, 그다음에 군사 쿠데타 이후에 6개월간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고 저 나라 강대국, 선진국으로 분류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인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 그러니까요. 아주 혼란스러워. 진압도 안 되고. 창피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고 역시 코리아. 그렇죠. 그리고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탄압했던 인물이 대통령이 됐네. 돼서 정말 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복 중이다. 이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짧아요. 15일. 네. 16일인가? 네. 어쨌든 정상 원래 한 3, 40일, 50일씩 걸리고 이제 회의 순방 가는데 10며칠 만에 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는데 예. 의견이 참모진들 사이에서도 나눴다는 거죠. 이제 국제 무대에 데뷔전을 치르는 건데 조금 준비를 더 하고 가자. 아니다,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를 회복했다는 걸 보여줘야 필요가 있다. 된다. 근데 그 후자의 의미가 너무 이제 대한민국에 컸던 어허.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공백이었습니다. 윤석열 씨 때문에 예. 대통령이 없었어요. 대행이 외교를 뭐 할 수는 있어도 그 없잖아요. 회의 순방가 놀고 뭐 이랬던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느낌에. 그리고 전화 통화도 못 했었잖아요. 예. 되게 한동안. 그리고 황교안 전 대행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미국에서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지 아니잖아. 않느냐라고 보조 해서 아니냐.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예.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대외 신인도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이제 새 대통령을 뽑았고 정말 말씀 주신 대로 핍박받던 그런 대통령이 섬으로써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있다. 이거를 좀 만천하에 알릴 필요가 있어서 좀 무리하지만 그리고 스케줄상 좀 강행군이긴 1박 3일입니다. 합니다만 1박 3일은 정말 힘들죠. 좀 힘드니까요. 놀러 가는 그럼에도 것도 힘들어요. 1박 3일은. 1박 3일은 놀러도 가지 않습니다. 안 갑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도 좀 제가 봤을 때 있습니까 성과가 좀? 아니 좀 이시바 일본 총리와 네. 방금 전에 정상회담을 했고 남아공 지금 했죠. 예. 남아공 대통령, 예. 호주 총리 그리고
룰라 브라질 대통령까지 맛보기는 정상회담이 정상회담 다 준비돼 있습니다. 혹시 뭐 47초간 이렇게 살짝 스치는 그런 건 아니죠? 아이,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일본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자, 일본의 한일 정상회담 아마도 이거는 뭐 상견례 같은 거로 봐야 되고, 어쩌면 추후에 만남을 좀 약속하는 뭐 그런 오늘 회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네. 대해서 그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당선 이후에 두 번째로 전화한 국가가 네, 일본이었죠. 그것도 약간 그 우리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그렇죠. 또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부분에 예. 있어서 중국보다 먼저 통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이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떳하게 생각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징용 보상 관련해서 전 정부의 어떤 기조를 현 정부가 받아들이겠다. 전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였다. 네. 이렇게 정리함으로 인해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어쨌든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있지만은 매듭 지어가지고 전 정부의 어떤 행정 처리를 계승하겠다. 네. 이 부분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일본 관계가 한일 관계가 뭔가 새로운 어떤 도약, 그다음에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는 포석을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던졌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호구는 아니지만 네. 조금 깐깐해 보이지만 아하. 그래도 우리의 체면을 살려줬다. 아하. 이런 면에서는 이제는 일본이 예. 대한민국에 양보할 차례가 왔다.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야 된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런 네. 감은 있겠죠. 호구는 아니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일본은 예. 한국이 일단 예. 관세 협상 등에서 좀 버텨주길 바란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그러면 지금 일본이 더 경제 규모가 크다 어쩌면 보니까 같이 가기를 바랄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서 예. 협상을 좀 잘하기를 그래야 본인들도 좀 안전하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선택지가 지금 미국의 기조를 보면 북중러를 묶어서 어쨌든 경제 그리고 안보 같이 이걸 통합 억제 이러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군사적으로만 대결하고 이런 걸 넣어놔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러면서 한미일의 관계를 너무 공고하게 하겠다는 외부 압박이 대한민국으로서는 큰 거예요. 네. 저희가 한미일 동맹 이렇게 표현도 안 쓰지 않습니까? 일본과는 과거에 청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대외적인 압박 같은 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 뭐 쿼드니 뭐니 해가지고 다 분점해가지고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인 세계를 다시 운영하는 그런 방향성에 맞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제1 세계 경찰 국가라는 걸 아직까지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일본은 무조건 적대시 정권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대단히 현명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현명하게 또 해야 된다. 외교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네, 실리고. 호구도 안 되고 안 돼야 되고. 자, G7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 간담회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자, 지지율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이거 답변 한번 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 어려운 질문이라 곤란하다. 근데 좀 자신감이 있는 모습 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네. 답변을 듣고 맞아 이재명은 이런 사람이었지 이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성남에서도 본인이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지지율이 좀 낮았고 응원도가 낮았고 되게 신승을 거두고 했는데 끝에는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제일 인기가 1등 많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예. 높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실력으로 행정력으로 보여준다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도 누가 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계곡에 그걸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죠. 예. 인상에 남는 정말 그리고 정말 효능감으로 다가오는 이런 정책들을 했다라는 게 지금의 이재명을 만들었고 대통령 자리까지 국민들이 선출하는데 가장 큰 견인차가 됐기 때문에 이걸 또 기대한다는 거 아는구나. 그리고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는 압박감이겠지만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는 기대감. 예, 그런 부분이 이 답변에 전 담겨 있다고 우리 생각들었습니다.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옆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성남시장에 예. 처음 취임했을 때 그때 그 느낌입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때 당시에 뭘 했냐면 뭘 했는데요? 전임 시장이 빚을 져가지고 숨겨놨다 해가지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성남시에 있는 보수 단체들이 성남을 망신시켰다 해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아.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 예. 보니까 만족도가 낮았어요. 예. 그런데 퇴임할 시기에 보니까 만족도가 80%. 80%. 그다음에 도시 행복도가 굉장히 전국에서 1등한 겁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재선을 할 때는 예. 분당에서도 이기는. 분당은 사실은 보수적인 참 어렵지 지역에서도 않나요? 그렇죠. 이기는 그 예. 파란을 일으켰고요.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처음 임명됐을 때 모 예. 공중파 방송에서 무슨 파타야 조폭하고 연루됐다고 SBS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방송을 한 얘기했는데 거예요. SBS는 실수한 거예요. 그거. 여기에다가 검찰에서 자택 압수수색하고 집무실 압수수색하고 또 갑자기 도지사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을 네. 당선되자마자 한 달 동안 이렇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그때도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지지율이 꼴등이었습니다. 시작은 꼴찌로 시작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그랬구나. 광역단체장 만족도 1위를 기록했다. 아. 왜 그 모든 게 다 일을 잘해서 그거 옆에서 지금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김주현 성과가 있어. 대변인. 아니, 저는요. 그건 맞아요, 확실히? 아니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고 와. 제가 일부러 시작할 때 정말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높아지려고. 네, 일부러 해보시려고? 그거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꼴등에 있을 뿐이 없어서 아니 막 그래. 그냥 언론 매체 검찰에서 7월 8월 한 달 동안 몰아세우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네거티브 기사들과 어떤 압박들 그러니까 정치는요 그런 네거티브가 나왔을 때 어떻게 돌파하느냐 음흠. 결국은 국민들은요 뭐 아니다 가짜 뉴스다 그런 게 아니라 권력이 있고 공직자면 당신의 능력으로 돌파해라. 자, 우리 지금 정답 주세요. 결과로 얘기하는 거다. 결과는 항상 좋았다라고 댓글 주시거든요. 자 기자 간담회에서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는 뭐 그런 이미지나 뭐 이벤트로 성과를 올릴 생각이 없다. 진정성 있는 국정 운영으로 승부를 보겠다. 아. 그리고 지금의 지지율 이렇게 표현하신 게 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아. 불만족스럽다는 이제 앞으로 더 잘해서 야. 더 사랑받겠다는 의지를 표했고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미션 임파서블한 그러한 어떤 행정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살아남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지율이 더 기대된다. 저도 불만족스럽습니다. 아, 더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기자 간담회 할 때 옆에서 계속 자리를 지킨 김혜경 여사의 모습 눈에 띄던데요. 사실 이런 모습도 뭐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얘기해 보면 이례적이지 않았습니까? 이례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네. 해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김정숙 여사가 예. 이렇게 이제 서 있거나 하진 않고 당연히 이제 전용기에 같이 그렇죠. 탑승을 했더라도 근데 이제 질문을 따로 받진 않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뭔가 되게 대비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김건희 씨 뉴스가 지금 쏟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바로 전 영부인 자리에 있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그 기조에서 좀 읽혀지는 부분이 있었고 기자회견 할 때도 네. 그리고 좀 안정감 있게 보였었어요. 그리고 사실 배우자들도 별도의 뭐 세션이 있고 한데 한복을 입었는데 많은 정상들이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아, 요청이 인기 있었다고. 엄청났어요. 왜냐면 이제 한복이라는 게 진짜 우아하고 이제 아름답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또 외교 사절단의 또 의미도 담는구나 이 영부인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새 김혜경 여사 팬클럽들이 좀 등장하는 것 같은 정도로 저희도 집에 저희 처가 매일 그걸 보고 있어요. 예전 동상이몽이라는 아, 프로가 맞아요. 있는데 네. 그 오래된 프로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볼 정도로 옛날 그 화면들을 보면서 그만큼 보면 막 이렇게 막 좀 이 표현 좀 죄송하지만 막 나서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 아니에요. 또 뒤에서 딱 묵묵히 있는 모습, 네. 품격 있는 모습 그런 거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또 김주호 대변인.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이 김혜경 여사 자체가 굉장히 인상이 좋고 네. 환하고
이 매력이 있어요. 인간적인 매력. 이렇게 그러니까요. 옆에 가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힘을 받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갖은 탄압에서도 정말 진짜 힘들게 경무에 시달려서 집에 가시고 맞아요. 딱 아침만 되면 팽팽해서 돌아오셔. 아, 그 막 저 집에 가서 그런 거. 집에 와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이거죠. 아니, 맞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좋은 기운을 아. 받아갖고 오니까 아침만 되면 다시 살아나서 아하. 돌아오시더라. 저는 아하. 그런 경험이 있고 네. 저는 김혜경 여사가 대한민국 영부인상의 하나의 기준을 또다시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뭐냐면 과거에 네. 문화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문화인들에게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 자, 영부인으로서 국정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국정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아, 그거 참여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영부인이 할 역할, 대통령 지지하고 지원하고 어떤 잘할 수 있게 정말 도와주고 묵묵히 지원하지만 네. 국정 참여에 간섭하지는 않는다. 저는 이런 상을 하나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김혜경 영부인의 그런 영부인상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지지를 받을 것이다. 새로운 영부인상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네. 예언합니다. 오늘 여기 댓글에는 너무 김주호 대변인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바요? 댓글이 많아요. 근데 오바일수록 더 조회수가 네. 제가 많아요. 단언합니다. 예. 2025년 6월이죠. 예. 2026년 다 남습니다. 1월 1일 새해에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비약적으로 폭등할 겁니다. 와. 비약적으로. 네. 오. 알겠습니다. 오늘 확신에 차서 이렇게 김주호 대변인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인선 중에 국무총리 인선인데 국무총리는 알다시피 헌법상 국회 인준이 필요합니다. 24일, 25일 인사청문회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자진 사퇴해라, 지명 철회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좀 계십니까?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지명 철회 내지는 후보자가 낙마할 사유라고 생각하지 네. 않고 일단 국민의힘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 정치 쟁점화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아들 이거 아빠 법안으로 이거 대학 간 거 아니야? 네.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법안은 통과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입시 자료로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활용도 안 됐어요. 당신 세비가 보니까 1억 6천, 뭐 실수령액이 한 900만 원인데 아들 그 학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학비가 비싸던데. 그런 식이에요. 전부인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 전부인을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 너무 그건 좀 나아가요.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고요. 본인이 이제 SNS에서도 이제 약간 자괴감을 느낀다는 식으로 썼는데 저는 야당이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증식에 대해서 이게 왜 늘었지? 추징금을 다 냈는데도 이런 거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본인이 하나하나 해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되는 게 저는 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엄청 그 청문위원으로서 하는데 네. 본인 아들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희 아들하고 동갑이더라고요. 미성년자인 예, 저희 아들하고 2005년생 똑같더라고요. 수억 보니까. 원을 지금 여받고 7억이더라고요. 7억입니다. 어떻게 저희 되는 아들은 거야? 70만 원도 없어요. 왜 웃어요? 없는 걸 없다 그래야지. 대학생인데 제가 이게 얼마 있냐 하니까 7만 원 뭐 일하고 있는데 7억 있어요. 야,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예. 돌이표가 되는. 한덕수 총리 어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자기 부인 그림을 막 기업들이 샀고 네.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그런 기업에 엄청나게 비싸게 본인 부동산 임대를 주고 그러니까요. 다 엄호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정파를 떠나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그리고 인사청문 제도도 정말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비공개 내지는 1차적으로 하고 네. 아니 직무 적합성을 보는 게 청문회 아닙니까?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왜 안 봅니까?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본인들이 집권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런 전례를 만들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보복 감정을 심지어 숨기지도 않아요. 이 청문위원 간사는 야당 간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방통위원장 할 때 현장 검증했지 뭐 할 거야? 우리 3, 4일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다 할 거예요. 아니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고요. 너네 요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그때는 이진수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네. 빵을 지금도 수사받잖아요. 압수수색 됐잖아요. 이게 너무 이례적이고 그 현장에서 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정치 정점을 해서 국민의힘이 외면받는구나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뭐 너무나 지금 지명 철회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뭐 제가 주진우 의원 얘기도 했지만 뭐 지금 2005년생이면 대학교 2학년이에요. 이제 갓 21살, 2살이고 7억이 있어요. 저 같으면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아니 7억이 있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2억 있는 사람한테 야, 그 돈을 어떻게 하겠어? 이 얘기하기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거 말이 돼요, 그게? 웃겨요. 근데 현금성 예금으로 어떻게 진짜 우리 아들은 7만 원도 없어요. 진짜 똑같은 동갑인데. 동갑. 7억 그리고 주진우 국회의원이나 그 배우자도 수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수억이 아니에요. 가지고- 수십억 원 있어요. 가지고 30억씩 있더라고요. 있어요. 이분들이 부업으로 대부업을 하시나? 네. 아니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사실은 통장에 몇 천만 원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가족들이 그냥 저는 너무 놀랬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2억이 안 되시더라고요. 2억밖에 자산이. 정도 근데 되더라고요. 예. 참 이 정치하는 후배로서 저희 선배님이 과거 미래 재산이 그렇게 열심히 정치 활동하셨는데 재산이 2억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서글픈 생각이 들고 좀 짠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뭐 재산이 그것뿐이 안 되시는 분이 무슨 부정 축제를 하고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요.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겪으셨던 분이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김민석 후보의 공세 자체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예. 정말 김민석 후보자의 잣대대로 국민의힘 공천했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80% 이상 공천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90% 이상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돈 너무 많잖아요. 비서관들이 막 300억, 400억 아니 3, 40대인데 어떻게 아니, 재산이 우리가 300억, 돈 많다고 400억 입니까?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 돈 많다고 뭐라 합니까? 돈 잘 벌어갔어요. 좋아요. 근데 자기는 그래놓고 남한테 얘기한다는 게 저는 아들 얘기 너무 충격이에요. 우리 아들 진짜 동갑이거든요. 그럼 더 박탈감이 드시죠. 7만 원도 없다는 아는데 7억이 있어요. 나는 뭐 우리 애는 뭡니까? 나도 주고 싶다 진짜 있으면 7억. 와. 7만 원 용돈도 지금 또 줘야 되는데 며칠 있으면 하여튼 용돈 좀 많이 주세요. 용돈 줄게요. 네. 7억은 못 준다잉. 7억 안 된다잉. 예.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 철회에 대해서 생각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될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충분히 질문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청문회가 이제 열리면 이재명 대통령 뭐 쭉 가겠다는 거고 좀 전에 말했다시피 저 전 배우자 부르는 거 또 현 배우자 부르는 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게 싶거든요.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건 이게 좀 정도라는 과한 게 것 있어요. 같은데. 일단 저는 이게 본인들 그래서 만약에 전 배우자를 부르자고 하면 네. 어떨 겁니까? 만약에 그러니까요. 한덕수 총리 그 청문할 때 부인 이슈가 좀 많이 있었어요. 엄청 실제로. 많았죠. 그럼 부인 부르자고 하면 어쨌을 겁니까? 거기 뭐 부르자고 했을 건가요?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돌고 도는 문제처럼 그렇죠. 느껴지는 거예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7년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흠. 7년 동안의 인맥관계 어디 살았는지 주소 누구였는지 거기서 한 명이라도 인적사항을 대라.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음주 이슈는 없었는지 약물 이슈는 없었는지 그리고 뭐 정가는 없었는지 그러니까 기준을 일단 가져가야 될 것 잡아야 같고요. 되는데. 사람이란 건 변화하고 발전하기 나름이에요. 과거에 그게 지금 막 이슈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뭐니 하는 것도 되게 예전 20년 전이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로 계속 이제 딴지 걸듯이 하는 게 대한민국에 전 도움이 되는가라는 네. 좀 의문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갚았다고 하면 어떻게 갚았냐고 하고 빌려서 갚았다고 하면 빌린 네가 거 어떻게 왜 빌려주냐? 가짜 아니냐고 하고 할 말이 없는 거야. 너 보고 빌린 거 아니냐고 너 그 사람들한테 발목 잡힌 거 아니냐고 내가 그때 정치 할 수 있을지 왜냐면 제가 기억이 나요. 예.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의 행보에 대해서 맞아요. 이 사람 정치 다시 할 수 있나라는 때가 있었죠. 그때 지인들한테 정말 막 가상금이 막 미친 듯이 불어나니까 손을 벌렸다는 건데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끝도 계속 없는 전방위적으로 거예요. 끝도 난사를 하는 느낌? 예. 아 이거는 국민을 위해 좋지 않습니다. 끝도 없는 얘기다. 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뭐 정말로 돈도 많고 한 200억 있는데 그러면 모르겠는데 2억 있는 걸 못 짜라고요.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양당 원내대표 새로 뽑혔고요.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 결국 송원석 원내대표가 계속 관심 가진 거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등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이 어려운 예. 처지이다 보니까 뭐 그런 주장을 하는데 보통은 네. 원구성 협상이 2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2년이 아직 남았죠, 시간이. 예, 국회의장 선거에 맞춰서 2년 네. 단위로 하는데 1년 만에 합의를 번복하자. 이것은 정치 도리에 맞지도 않고요. 않고. 관례에 맞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그때 당시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요,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진행되니까 아무 상관없는 법안 20개 민생 법안 그냥 20개 지금 심사해야 되는데 아니 나 못하겠어 그냥 가버렸어 기분 나쁘다고. 맞아요. 기억나요. 아니 그러니까 기억나요. 그때 당시에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법사위를 양보했더니 그냥 김도우 위원장이 그냥 허구한 날 셧다운 시키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 2년간 얼마나 많이 국회가 지탄받았습니까? 욕 먹고 일 안 하고. 그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여당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일을 안 해요? 네. 그렇죠. 이게 참 비상식적인. 근데 야당이면요 국회 마비를 시키려고 정말 혈안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수 정당이니까 여대 야소 있는 상황이잖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사위원장 통해서 막는 것밖에 없겠네요. 지금은요 만약에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맡으면 네. 그냥 국회 자체를 셧다운 시켜 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농성하고 그다음에 파행 시켜 버리고 그러면은 일을 누가 합니까? 국회가 안 돌아가면.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시기상조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정부 여당에게 뭔가 법사위와 예결위를 넘겨도 협치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줘야지 지금의 상태로는요 저는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봅니다. 뭐 이렇게 자꾸나 그런 것만 체계만 보겠다고 해놓고도 안 됐지 안 않습니까? 됐죠. 믿어도 저는 됩니까? 아니요, 믿을 수 없고요. 협상해야 됩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협치하는 그런 거 일말이라도 보여준 적이 네. 있나요? 아유. 그럼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이야기해서 한번 풀어보겠다고 지금 국민의힘에 기대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행동했나요?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 정부 때 윤석열 씨가 민주당 향해서 종북 반국가 세력 이럴 때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본인들이 자초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넘기는 건 그거 민주당이 무책임한 겁니다. 안 넘겨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넘겨야 말씀 되고 주십시오. 뭐 협치 뭐 그냥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본인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양심이 있어야죠. 네. 그동안 법사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법사위에서 김도우 위원장이 개판 다 아유, 쳐놓고는 또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그거 달라고요? 그 2년도 안 돼가지고 저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 좀 양심 있게 정치를 했으면 사람답게 좋겠다. 살아라. 네. 아, 너무 죄송합니다. 몰상식해요. 예, 몰상식하다. 자, 그렇지만 원내대표 만남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하고 정례 만남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될 수 있을지 윤석열하고 좀 비교되는 것 같긴 합니다. 완전히 비교가 되죠. 만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전 정부 때는 그 만나는 것도 또 구설을 많이 낳기도 했었고 또 뭐 피의자니 피고인이니 이러면서 아니 그거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포기 선언이었어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야당을 공격하고 그런다고 해서 야당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생계와 관련된 모든 거는 법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많은 법률안들이 있고 하지만 어떻게 협치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왜 이 고민이 나라에 대해서 없겠습니까? 그리고 대선 때도 여러 공약을 냈고 추경에 대해서도 규모는 다릅니다만 30조 원 하겠다고 했었고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풀어나가자.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첫 발을 뗐다. 이 첫 발이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격을 당한 그리고 사실상의
피해자 성격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걸 극복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나아가는 거고 당연하지만 야당도 호응하지 않을까 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죠. 홍준표 전 시장 얘기입니다. 귀국했어요. 하자마자 국민의힘은 자신과 관련 없는 당이다라고 하면서 또 신당 창당 가능성은 내비치는데 짧게 홍준표 전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것이고 예. 본인은 정치 계속할 뜻을 지금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신당 창당 쪽으로 기울었다고 봐야죠. 이게 홍 시장의 이재명 정부에서 역할도 있을까요? 총리론이 계속 나왔었는데 예. 그거는 사실 지금은 유효한 카드는 아닌 것 같고 아하. 지금은 왜냐하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좀 급선무인 수사 받아야 측면도 되죠. 있어서 예. 뭔가 본인이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정계 개편에 뭐 무게축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지 않느냐. 그나마 결합할 수 있는 진영으로는 이준석 이준석 당. 의원 얘기가 예. 나옵니다만 거기도 좀 그렇게 세가 강하다고 더 본인들이 자초해서 약화된 측면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큰 정치적 파장을 낳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